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함께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만 되면 제가 너무 어깨가 가벼워져요. 왜요? 이 진행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날로 방송하는 느낌이에요. 저희도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속보가 전해졌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방북 거부한 북한. 네. 이 주제인데요.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원래는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오늘 새벽 갑자기 북한이 방북 허가를 철회한다. 이 속보가 들려왔는데요. 네.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자, 북한 반기문 총장이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일단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젊은 지도자잖아요. 그렇죠. 젊은 지도자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도 아마 직전에 지금 취소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그때도 특별한 이유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 내부 사정상 이런 얘기가 나왔죠. 예. 네.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오래전부터 지금 유엔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정해졌고 사실은 국제기구의 최고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게 취소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사전에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면 정말로 예교적인 어떤 의전을 다 갖춰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사유가 있어야 되겠고요. 예. 네.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취소를 해버리고 유엔에도 통보 없고 우리나라 통일부나 우리나라 외교 루트에도 전혀 통보가 없다. 네. 결국은 이게 지금 북한의 어떤 외교 절차가 상당히 즉흥적이고 네. 단순하고 이렇게 어떤 경험 부족인 상태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적인 과정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고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생겼을까? 그렇죠. 굳이 지금 북한 내부의 원인을 한번 좀 따져본다면 북한은 뭔가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좀 가지고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긴장 상태를 가지고 가고 싶은 원인은 뭐냐. 첫째는 북한 내부에 문제가 있고 대남 관계의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북한 내부에서는 최근에 인민군 총참모장 현영철 처형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숙청 소식이 나왔죠. 예. 그러면 북한 내부 전체에 대해서 뭔가 군기를 확실히 잡아야겠다. 내부 통치 기강을 강력하게 잡아야겠다. 그 드라이브를 걸어야겠다. 이런 아마 김정은의 속셈이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남한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뭔가 불만의 표시를 강력하게 하고 싶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임금 협상이 제대로 지금 자기네들 뜻대로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잠수함 그 SLBM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에서 지금 대북 제재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주한미군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존 케리 국무장관 와서 언급을 했고요. 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대남 또 대미 또 대유엔에 대해서 뭔가 각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군기를 잡고 네. 또 어떤 자기네들 외교 카운터파트에서 각을 세워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유엔 사무총장께서 가서 뭔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이 대립각을 세우는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것 때문에 급격하게 아마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취소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긴 한데 저게 워낙 즉흥적인 결정을 자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 합리적으로 고려를 해서 했을까라는 점도 의문이긴 합니다. 김 변호사님 전 국내 정치 전문이신 줄 알았는데 북한 사정을 너무 잘 예리하게 해석하시는 거 보니까 혹시 북한에 뭐 정보원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네. 아주 예리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네.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북한? 한마디로 그냥 일단 아쉽고요. 아쉽죠. 뭔가 이제 반기문 총장의 방북을 계기로 좀 남북 관계에 새로운 좀 모멘텀이 돼서 좀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네. 좀 더 평화로 가는 이런 흐름이 확산됐으면 하는 걸 많은 국민들도 사실 기대를 했는데 네. 무산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선 가장 큰 이유가 역시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반기문 아닌가. 총장이 개성을 방문하더라도 예. 뭘 얻겠는가? 예. 그리고 일단 이것이 이제 허가를 했다가 다시 이제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시점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이게 북한의 또 김정은의 어떤 지도력을 강화하는데 네.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타진을 이렇게 따져봤을 걸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 현 단계에서 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에서의 흐름을 이 학자들은 결과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주의.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결과를 못 내면 그 사람이 처형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북한 쪽에
그런 흐름과 안 맞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엊그제 그 반기문 총장께서 미사일 발사, 핵개발 이런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북한의 개혁개방 문제까지 또 언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북한으로서는 좀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린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결국 김정은이 지금 현재 갖고 가고 있는 내부의 이른바 공포 통치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반기문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전혀 이거 도움이 안 된다. 네. 좀 국제적인 뭐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거 좀 다시 취소하자. 뭐 이런 이제 김정은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김정은의 결정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 현상만 가지고 보면 뭐랄까 해프닝할까 비난하면 되는데 지금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요. 네. 이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이 워낙 지금 즉자적인 결정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젊은 친구가 사실은 이 원로들을 이렇게 숙청해서 피해 숙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 제왕이 피맛을 너무 빨리 본 것 같아요. 아. 거기다가 그 피맛을 본다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스스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그널이다. 우리도 정말로 조심해서 봐야 되고 네.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 역시 정말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네. 특히 중국과 대한민국의 책임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몸만 풀고 있는데 벌써 3부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사드 논란 등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일단 3부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이야기 나눠봅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했습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들이 많아요. 한번 빨리빨리 쳐보죠.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방한 마지막 일정에서 사드를 결국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이 사드에 한국 연구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런 보도가 이제 파다했는데요. 미국의 입장 도대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소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보면 이번에 뭐 존 케리도 그랬고 프랭크 로즈 국무부의 군축 그 이행 담당 차관보죠. 네. 직접 뭐 사드랑 관련이 없는데도 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이런 네. 표현으로 영구 주둔이라는 아주 민감한 얘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본다면 미국에서는 지금 사드가 전부 7개 아니겠습니까? 네. 7개 중에서 이제 4개는 미국 쪽에 배치하기로 이미 됐고 네. 3개 중에 막 1개나 2개 포대 정도 네. 이렇게 이제 한반도 배치를 미국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계속 이러한 언급들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미국에서는 지금 1개 포대에 6개 발사대 네. 한 1조 5천억 정도 드는 걸로 네. 나와요, 돈이. 그렇다면 1개나 2개 하면 한 1조 5천억에서 3조 정도인데 네. 결국은 그 비용, 그 사드 포대의 배치 비용을 둘러싸고 상당히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사실 이른바 뭐 모호성 전략. 예, 모호성 전략, 쓰리노 네. 전략으로 해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 기지 안에 배치하는 것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이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양쪽에서 공방을 표면적으로 하고 있는 막후에는 결국은 네. 그랬을 때의 그 배치 비용을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국도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를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압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뭐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미군 부대 안에 배치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돈을 우리 보고 좀 부담하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뚜렷한 어떤 뭐 명분이라든지 또 대놓고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정식 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이 사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 비박계 쪽에서 너무 성급한 얘기를 흘려버린 것 같아요. 이미 이전에 예. 도입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여당이 먼저 꺼냈었죠. 예,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건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야망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적인 포지션을 어떻게 가냐면 경제나 복지에 있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아젠다를 선점해서 가고 네. 외교라든지 국방에 국방안보.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포지션으로 간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포지션에서 이슈를 점거할 수 있는 가장 선도적인 것이 사드 문제다. 지금 이렇게 유승민 대표는 의사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정치적인 판단이네요. 정치적인 판단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캐리 국방장관은 도대체 아니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인데 자기네들이 뭔데 이 사드를 대한민국 내에 연구 배치를 하느니 마느니 그걸 우리 동의도 얻지 않고 얘기를 한다. 이건 상당히 외교적으로 지금 무리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함부로 하는 이런 상황들인 것 같고 결국은 그렇게 하는 동력은 뭐냐면 새누리당 내에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이런 어떤 친미 국방 의존파들의 얘기가 어떤 상당한 힘이 되고 있다. 지금 깔려 이렇게 볼 때.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실 때 보면 이 세일즈 외교 하시잖아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 사드 포대도 결국은 로키드 마틴사에서 공급을 하는데 미사일 한 70발 정도가 한 2조 정도 1조 5천에서 2조 정도에 판매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핸드폰 나오면 갤럭시 S6 나오면 처음에 6개월간은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6개월 지나고 나면 50만 원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무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것인데 결국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주한미군 사령관이 일종의 안보라는 것을 협박 지렛대로 어떤 악용 내지 활용을 해서 네. 자기네들 기업들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뭐 미국은 또 군산 복합체론 네.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은 첫째 기술적으로 사드가 과연 북한에서 쏘는 핵미사일을 그 고고도에서 막아낼 수 방한되는 있는가? 그게 기술적인 네. 의미가 있는가 좀 이걸 하나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명분은 지금 북한 핵미사일을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진짜 북한 핵미사일 대항용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방어용으로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필요한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되고 세 번째는 비용을 진짜 우리가 될 것인지 미국이 돼야 될 것인지 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조금 진보 진영 쪽의 국방 전문가들 관점에서 보면 일단 기술적으로 이게 북한에 쏘는 핵미사일에 대해서 유용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네, 일단 150km 상공에서 네. 요격을 해야 되는데 별 의미 없다. 그다음에 이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방어용으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방어용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부담할 이유도 없는데 미국의 페이스에 우리가 지금 보수 정부가 괜히 말려 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입장인 것이어서 국민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 얘기하고요. 지금 사드 얘기했는데 사실 두 분께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거 국내 정치도 좀 짚어주셔야 되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 거부했죠. 네. 그리고 다시 오늘 조국 교수 위원장 네. 이 추천설이 나왔죠. 그 어떻게 보세요? 이 혁신기구 위원장 누가 맡아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철수 의원이 맞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까 네. 조경태 의원은 반대하셨는데 그거는 조경태 의원 독배였다. 조경태 의원 생각이고 네네. 사람이 결국은 권한이든 책임이든 당이 어려울 때 본인이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자식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당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 모습 그 과정 자체를 국민들이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 본인이 맡았을 때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결론을 낸다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실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인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나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지켜보는 것은 그러든지 어쩌든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 본인이 온몸을 던져서 희생한다. 이렇다면 우리가 지도자감으로 보고 대통령감으로 봤을 거예요. 네. 근데 국민들이 일단 그걸 받지 못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교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조국 교수가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 트윗에 네,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몇 가지 방안. 원래 많이 올리시는데 예,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훈수라고 뭐 조 의원은 표현했습니다만 예. 몇 가지 이야기를 내놨죠. 예, 기본적으로 전략 공천은 일부 20, 30% 뭐 모든 공천은 원칙적으로 네. 완전 국민 참여 경선 오픈 오픈 프라이머리로 프라이머리로 간다. 해라. 네. 그거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4선 이상 중진들은
이게 이 영남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적진으로 가든지 출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든지 용퇴하든지 해라.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도덕적 또는 법적 하자가 있는 사람 당연히 공천에서 배제돼야 된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 특히 호남권 중진에 대해서는 물갈이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이제 학자로서 그러한 이야기 맞는다고 치고 네. 위원장 맡아야 됩니까? 조국 교수?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얘기한 게 이제 본인이 가타부타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당에서 이 의사결정을 전폭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누가 맡는 것은 구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곧 본인이 맡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암시를 흘린 것이다. 소국장님, 이 저 혁신기구 위원장 어떻게 누가 맡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 이제 김 변호사랑은 좀 생각이 다른데요. 이번에 보면 결국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 이 난국을 헤쳐나갈 주체는 문재인 대표입니다. 네. 이 혁신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사람을 앉혀가지고 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이걸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문재인 대표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어떤 책임 같은 거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어쨌건 새정치민주연합을 이기는 정당으로 다시 혁신시키겠다라고 해서 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재보궐에서 지긴 했지만 전패했죠. 네, 여러 가지 그동안 또 타이밍 계속 놓쳐왔지만 네. 어쨌건 본인으로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다시 이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난국을 헤쳐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네. 물론 이제 이 혁신기구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어떤 디딤돌을 삼아서 다시 헤쳐갈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을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현 단계에서 혁신기구의 위원장을 맡아서 네. 과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맡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네. 최고위원들이 다시 뭐 맡아야 된다고 했지만 맡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네.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조국 교수가 얘기한 그 4가지 방법 네. 그런 방법을 많이 앞으로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국 교수가 이제 위원장이 이미 본인의 의중을 다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당내의 반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결국 그것은 이제 공천 둘러싼 뭐 목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사실 문재인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요. 방금 소국장님 말씀에 100%, 150% 동감을 하는 게 네. 사실 이건 제3의 인물을 끌어들일 문제가 아니고 네. 문재인 대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해법은 대강 이미 나와 있어요. 보면 선관위에서도 좋은 안을 제시했고 네. 본인이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고 네. 거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얼마만큼 실행하고 집행하고 만들어내느냐 돌파해내느냐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네. 이제 요거 있어요. 연금 특위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야 이 협의 문구가 조율되느냐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요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청문회 통과할 총리 아직 못 찾았다. 총리 공석되는 거냐? 네. 이거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딱 짧게 여쭤볼게요. 오늘 기대했다가 나오지 않은 소식 중에 야당 내 일인데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 막말 문제 때문에 징계위에 올라가 있죠. 네. 오늘 2차 이제 이 그 윤리 심판원 네. 회의가 있었는데 한 주 미뤄졌어요. 네. 왜 미뤄졌으며 어떤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소국장님? 뭐 26일로 미뤄졌죠. 일단 뭐 지금 양쪽에서 징계 뭐 출당까지 얘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징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 징계 자체를 둘러싼 또 줄다리기가 치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윤리심판원 특히 강창일 위원장을 포함해서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을 걸로 보고요. 결국은 그 철저한 말 그대로 그 사안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네. 지금은 어떤 경우가 되든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죠. 아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걸로 보고요. 저는 징계는 불가피한데 그 정도를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 예, 그 당원권 그러면 정지. 오늘 예언해 주세요.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는 이제 공천과 출마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경징계라고 하면 뭐 경고 정도가 되겠죠. 모르겠어요. 출마가 어려운 상황까지,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정도까지 징계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김 변호사님 5초 드립니다. 네. 어떻게 될 거냐고요? 네. 모르죠. 모른다. 모르는데 일주일 연기한 것 보면 네. 경징계 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 수순인 것 아닌가 같다. 싶은데 네. 결코 새정치연합의 큰 틀에서 이롭지는 예. 않은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